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30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면 평화올림픽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저를 대신해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 올림픽 기간에 군사훈련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대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 기간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이 군사훈련 연기에 합의하면서 한미 간 대북정책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남북 고위급 대화를 비롯한 해빙 무드 조성에도 앞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 판문점에 북한이 보낸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락하는 전통문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제는 평창 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입니다. 그리고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나가겠다고 했고요. 북한은 또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자는 자신들의 제의에 우리가 호응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문은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명의로 돼 있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내졌습니다. 회담 대표단 구성을 비롯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문서를 교환하며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 간 회담은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년 만입니다. 통일부는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북한도 다음 주 중에 올림픽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큰 결실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개성공단에서 열린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 만에 열리는 남북 회담이라며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남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소통의 활로를 열어 남북 간 신뢰를 높여 나가는 데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소망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국민의당은 회담의 순조로운 출발을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핵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회담 성사와 성과에 급급해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북핵 폐기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의당은 날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씨가 정말 좋아요. 좋아요. 니나 너. 이것도 한 3일 걸렸죠. 개발하느라 힘들었어요. 버전이 그때 바뀐 거예요? 뭔가 인식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좋아요가 하트죠. 여러분들 이 방송 듣기 전에 하트부터 누르고 시작하시죠. 자,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목소리에 그냥 복을 막 몰고 오세요. 예. 복을 담아가지고 오십니다. 네. 광준아 씨는 어떻습니까? 내복 입어야 됩니다. 저도 내복 챙겨 입고요. 요즘에 네. 그 히트텍 이런 게 있어요. 쫄바지 같이 안에 꽉 찐 거 입어요. 근데 제가 독일 지낼 때는 보면요. 히터로 온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히터 하나 방에 있기 때문에 옷을 안 입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보일러 떼놓고 사각 팬티 입고 집안 돌아다니는데. 의원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랬어요. 습관이 독일 다녀온 뒤로는 내복을 입거나 추리닝을 입거나 옷을 반드시 입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진짜 줄여도 됩니다. 근데 의원님 되게 지금 우풍이 있어요? 우풍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닥이 따뜻해서 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럽이나 이런 데는 공기만 따뜻하면 침대 생활을 하니까. 맞아요. 우리는 아랫목에 지져야 되고, 뭐 요즘 침대가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난방, 구들장 난방을 해야 되고. 제가 어렸을 때 맞아요. 구들장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저희 고향 공금산에 적대봉이라고 산이 있어요. 높은 산 594m. 그러니까 섬에 있는 산치고는 높죠. 600m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적대봉이라는 곳인데 이제 금산은 기밀, 적대봉. 그 적대봉 꼭대기에 봉수대가 있었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저희 섬 앞에가 이순신 전투지도 있고 임난 때. 근데 그게 돌산이다 보니까 돌이 많이 난 산이에요. 구들장 바위를 쫙 떠서 얇게 떠서 이걸 가져와서 팔았어요 우리가. 아하. 이게 구들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은 비닐 호스를 넣고 시멘트로 바르면 되거든요. 예전에 구들장은 방 밑에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를 바위 이런 걸로 딱 덮은 다음에 황토를 덮고 하는 게 구들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따뜻한 공기가 직접 들어가는 거지. 불 때 가지고. 얇게 떠낸 바위 조각. 한 5인용 밥상 크기 정도 하는. 그렇죠. 좀 그런 바위를 이렇게 길가에 떠다가 이렇게 틈난 대로 지게로 가서 산 위에서 떠다가 팔려고 쌓아놔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 막 달리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달리기를 잘하는데 프레스토 검프의 달리기 선수인데 프레스토 검프였는데. 아니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포레스토입니까? 달리기를 하다가 묘하게 그 돌에 쌓아놓은 그곳에다가 머리를 쾅 박아요. 아이고. 넘어져요, 골이. 그래서 머리를 많이 깨졌던 적이 있는데. 구들장. 그 조그맣게 느껴지는 섬에 그 말씀하신 게 높이가요? 관악산이랑 똑같아요. 그래요? 네. 관악산이 600 관악산이 정도 600 정도 됩니까? 됩니다. 우리는 거기 어렸을 때도 많이 올라가고 최근에 저 한 2년, 3년 전에 저도 한번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정상은 봉화대가 있어가지고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 한 50명 정도밖에 못 올라요. 산 정상이 매우 좁은데 거기서 보면 그 주위 근교가 다 바닷가가 사면 온통 바닷가가 보이고. 가보고 싶다.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어렸을 때 맑은 날에는 제주도도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산에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 그 위까지 나무하러 아이고, 갔죠. 체력이 엄청 좋으시겠네. 허벅지가 그냥 튼실하시겠네. 저는 나무하러 따라갔고요. 동네 형아들이 아침 일찍 지게를 지고 그때는 나무가 없으니까요. 가까운 곳에 나무는 없고 그러니까 고구마 한 두세 개를 허리춤에 줄렁줄렁 이렇게 묶어서 일찍 가서 나무 한 짐을 했고 내려오면 오후 한 2시쯤 그렇게 되죠. 고흥 무슨 섬이라고 그러셨죠? 고흥 금산, 비당금자 멸산자. 아마 고흥 금산 거기에 있는 봉수대가 네. 특히 이제 외구들 침입할 때 네. 바로 첫 시작하는 지점일 거예요. 그럴 거기서 수 그 있지. 봉화를 올려가지고 아마 내륙 쪽 고흥 고흥에 쪽에서 한번 받아가지고 팔령산이라고 있습니다. 팔령산. 그러니까 그 뒤로는 산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서는 고흥 쪽에 팔령산, 그 다음에 장흥 쪽 천관산, 그 다음에 순천 쪽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 섬이니까 그곳에서 불이 오르거나 연기가 피어졌겠죠. 구들장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없죠. 예전에 네. 정말 아랫목만 따뜻했고 그 새벽에 겨울에 이제 식잖아요. 거기는 구들장이 식으면은 또 할머니들이 새벽에 한 3시쯤 나가셔가지고 한 번 더 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데펴놓고 했던 기억이 나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아랫목에 엄마들이 밥 해서 딱 비닐 이불 속에. 이불 덮어놓고 그거 꺼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왜 밥솥이라든가 보온밥솥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지금 밥솥이나 보온밥솥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인간미는 있었어요. 네. 진짜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도 여기 가마솥에다가 우리 이제 평야지대에 살았으니까 대부분 지풀을 많이 뗐어요. 지풀. 네. 다 그 탈곡하고 나면 남은 지풀 갖다가 그걸로 연료를 뗐는데 가끔씩은 이제 뭐 설까지 이런 걸 갖다가 떼기도 하는데요. 그걸로 밥을 해가지고 지금 지풀구이 파는 거 엄청 비싸요. 지풀 삼겹살. 네. 그리고 거기다가 고구마 넣고 먹고 남아있는 불에다가 저는 기억나는 게 할머니가 그 가마솥에 이제 대식구가 많았잖아요. 네. 보통 한 10명 밥을 하니까 그럼 그 위에다가 계란찜을 올려요. 밥 뜸 들일 때쯤에 대접에다가 계란 막 풀어가지고 그것도 막 나온 달걀이에요. 그거 뜸 들일 때쯤에 올려놓으면 계란찜이 자연스럽게 같이 밥이랑 되는 거예요. 아, 참 맛있죠. 아 정말 시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이나이에서 구들장 이야기였습니다. 자, 뭐 정치권 이야기인데 뭐 화제가 만발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홍준표와 안상수 이야기를 잠깐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 잊으셨죠, 지금. 안상수도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보온상수라고. 보온병. 요걸 이제 막 연평도의 포탄이라고 막 했던 뭐 그건데. 완전히 뭐 그냥 형체가 없는데, 형체가?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그럼 여기가 바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나가지고. 이게 몇 밀포입니까, 이건? 그게 76.1. 아, 이거 70 고사포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마 한 120mm 가서 뽑은 거고. 아니, 이쪽에서 좀 보세요. 네. 저도. 네. 이게 상표 같은 거 보니까 이게 포탄 아닌데, 이게? 아까 대표님 포탄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이게 포탄 아니에요, 이거. 마오병. 안상수 씨가 언젠가 정치권에 사라졌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상수, 보온상수 그냥 정계 은퇴했나 보다 하는데 이분은 사실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지금은. 얼굴도 좀 어떻게 변하셨는지 궁금한데. 네. 그분이 당대표 할 때 홍준표가 최고위원하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 두 사람이 말로 했던 난타전은 지금도 유명하거든요. 안상수 후보님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화두가 화합입니다. 그리고 당내 화합이고 국민 통합입니다. 그런데 안상수 후보님도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9일자 조선중앙일보를 보면 안상수 후보님께서 그 당시에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하실 때 그 옆집에 개가 짖는다고 개를 옆집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옆집 사람과도 개소리 때문에 화합 못하는 분이 어떻게 당내 화합, 국민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묘한 것도 조사를 했네요. 이거는 다 그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거기 그 당시 우리 애가 고3입니다. 근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 개를 10마리 키웠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냄새가 나는지 애가 입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하고 몇 번을 찾아가서 좀 개를 좀 딴 데 좀 옮기면 안 되겠냐,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되겠느냐 이랬는데 10마리를 계속 키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마리가 찢어졌기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됐습니다. 시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 옆집입니다. 자기 지역구 사는 옆집과 이야기도 안 되는 분이 어떻게 당내 화합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10마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진돗개 1마리, 새파트 2마리, 그리고 새끼 2마리입니다. 이 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보도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과 화해도 못하고 그걸 갖다가 그럼 애를 갖다가 딴 데 하숙시키든지 자기 지역구 옆집과도 그러면서 어떻게 당내 화합을 논합니까? 개 짖는 소리로 뭐 어쨌다는 둥. 당대표 경선할 때 TV 토론 보면은 아주 격렬할 정도가 아니라 막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웠었거든요. 지금은 안상수 창원시장하고 있죠. 네.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게 안상수 씨가 당 공천에서 배제가 된 상황이었어요. 총선 말이에요. 그리고 홍준표도 선거 나가서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상수가 당대표 했지만 창원시장으로 가요. 그때 다들 의아했죠. 당대표 했던 안상수는 창원시장으로 가고 당대표 경선이 떨어져서 최고위원 하던 홍준표 지금 대표는 경남도지사로 가고. 물론 보궐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그때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 때 안상수, 홍준표 개싸움이 유명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둘이 당 지도부에 있을 때는 날마다 싸웠다고 할 정도로 대들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가 다시 회자됐던 게 UAC의 막말이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제명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홍준표는 안상수에게 그렇게 대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안 됐다 이런 논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내로남불. 아무튼 전에 홍준표는 어때 이렇게 해서 개싸움, 돼지. 주로 동물하고 치네요. 시비 간지하고 치나나? 아무튼. 개가 짖는다고 옆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개소리 때문에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내 화합, 국민 통합을 하겠느냐라고 했죠. 어제도 어떤 논란이 일어났냐면
유해의 손을 누가 먼저 잡았나 이런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지역 유세 나오다가 손을 잡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동영상도 있는데. 최고위원 나왔을 때 말이죠. 네, 이제 선거전 할 때 둘이 손을 잡고 그렇게 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는 그 이야기에 홍준표가 내가 잡았겠냐고. 유해가 먼저 잡았지. 유해 씨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내가 그런 영감탱이 손을 왜 잡았냐고. 아무튼 홍준표 대표는 못 말립니다. 개싸움, 돼지 발정제, 여성 폄하. 그런데 저도 이제 최고위원회를 해보면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경우에는 제가 2012년 최고위원회 할 때는 1등부터 6등까지를 뽑아서 1등이 당대표가 되고 2등부터 6등까지가 최고위원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럼 항상 앉을 때 최고위원이 앉고 왼편에는 원내대표가 앉고 대표 오른쪽에 다시 1등짜리 우리 때는 김한길 최고위원이 앉고 다시 또 원내대표 옆에는 2등짜리 최고위원 그 순서가 있어요? 예, 추미애 대표가 앉고 제가 3등짜리 최고위원은 또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김한길 옆에 앉게 되죠. 이렇게 우리 최고위원회는 딱 좌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 때도 정해져 있고 회의 때도 딱 좌석이 정해져 거의 최고위원 당선 순서대로입니다. 의전 서열이 있군요. 의전 서열이 딱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해찬 1등, 김한길 2등, 추미애 3등, 제가 4등, 5등이 우상호, 6등이 이종걸 아마 이렇게 됐어요. 그 순서대로 만약 좌석을 배치를 안 한다거나 또는 의전을 안 하게 되면 그 행사는 진행이 안 됩니다. 아, 중요하다. 모든 예를 들면 5.18 참배할 때도 그 순서, 또 어떤 행사에 축사할 때도 그 순서.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 그 의전 서열도 확실합니다. 중국은 공산당 의전 서열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무심결을 봤는데 그 서열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선출직들이 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당대표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당대표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서열대로 번갈아 앉은 거죠. 지금 최고위원회는요. 그때처럼 1등부터 6등까지가 아니라 지역별 시도당 위원장이 호선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등수와 앉은 순서가 좀 다르겠습니다. 다를 수도 있다. 네.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하잖아요, 요즘에는. 2012년 저희 때는 한꺼번에 했고요. 지금은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은 분리해서 하고. 자, 근데 왜 나온 이야기냐면 안상수 이야기는 안상수가 창원시장인데 이제 홍준표는 경남지사 하다가 지금 보궐선거도 못하게 그냥 서울로 튀었고 그러면 이제 사실 그쪽에도 인물난이 있는 모양인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자체장들 한석이라도 잃으면 자기가 당대표 내내고 있다고 약간 또 그것도 빌공짜 공약했거든요. 분명히 그때 가면 또 말 바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건 기대도 안 하고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는 경기도지사나 인천시장은 민주당이 가져올 거다는 예측이 지배적이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TK, PK인데 그중에 그게 5석 아니겠어요? 근데 그중에서 TK 정도는 그냥 자유한국당이 가져간다고 한들 뭐 대단한 이변 이런 건 아닌데 PK 정도는 홍준표가 꼭 지켜야 될 요충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부산하고 경남 이 두 군데 중에 하나만이라도 뺏기게 되면 또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군데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반드시 가져와야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도 걸 수 있고 지방자치분권도 완성을 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후보군은 막막하고 그리고 창원은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엄청 키웠어요 최근에 그 합치고 해가지고 광역시 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산, 창원, 진해가 합해졌죠. 그런 식으로 엄청 키웠는데 그러니까 창원시장인 안상수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욕심을 노리는 부분이 있어요. 경남 도지사 나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안상수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 도지사냐 시장이냐 의사를 물어와서 창원시장으로 버려놓은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중앙당에서 그걸 바로 반박하는 어느 누구도 어떤 부서에서도 안상수 시장에게 경남도지사 출마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디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당이죠, 이 당이. 결국은 PK, TK를 지키기 위해서 홍준표는 무엇든지 할 건데요. 이제 우선은 개헌부터 안 하겠다 그랬고 개헌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겠다는 약속을 홍준표 본인이 대선 때 약속했는데 그것부터 팽개치면서 절대 개헌 지방선거를 안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떻든 우리 문재인 정부를 협조를 안 해서 끝끝내 정부가 터덜거리게 만들려고 하는 지방선거 전술을 펼 거고, 그러는 과정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이 사당화 논란 때문에 당이 무너질 것 같아요. 좋은 사람도 영입되지도 않고,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이쪽이 홍준표 당대표의 사당화 논란 때문에 좋은 사람이 후보로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은 홍준표 경남지사. 창원시와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을 겨냥해 독설도 스슴치 않습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시장이 책임지고 투자자를 물색을 해요. 저 조건 맞춰가지고 우리는 손을 뺄 테니까. 마치 도예 직원을 갖다가 징계 운운하고 말이야. 정신 나가도 분수가 있지.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은 뭐 어떤 이유로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을 거예요. 안상수 시장이 창원시의 광역시 성격을 추진하는 등 경남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오버하고 있다는 것이 홍 지사의 시각입니다. 행정 내용도 모르면서 창원시에서 시비 걸고 그래서 이게 상급기관을 갖다가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에? 그게 무슨 창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 말이야. 정치 노름하지 말고 되지도 않을 광역시 가지고. 이에 대해 안상수 시장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선후배이자 당대표 출신의 홍준표 지사와 안상수 시장. 마지막으로 헌신하겠다며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해묵은 두 사람의 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혹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래도 친한 사람 누구세요? 정가변 의원. 근데 국회 부의장 같은 사람? 예. 정가변 부의장하고 또 친하게 지냈던 현직 중에는 조원진하고 제가 원래 친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원진 의원이 도대체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한애국당에 있죠. 자유한국당 아닌가요? 네, 대당. 한때 조원진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같이 손을 잡고 안 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조원진 의원이 이제 광주로 오겠다. 망월동 참배를 하러 오겠다. 그래서 버스로 5대인가 대형 버스로 왔으니까 오후 25. 한 250명이 몰려온 거죠.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때 한참 문제됐던 것이 니물리안 행진곡 재창, 이 기념곡 문제로 국회가 아무튼 떠들썩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박승춘 때문에 핫 이슈가 돼 있을 때요. 이 조원진 의원이 망월동 참배를 하러 오면서 이 250명한테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이물리안 행진곡을. 악보를 돌리고. 그래 저랑 같이 광주에서 이제 제 지역구 우리 저 시민들하고 망월동에 가서 노래를 그 계단에 서서 막 부르고 그랬어요. 그 조원진 의원도 그때 함께 노래를 배우고 부르고 본인도 악보 들고 배웠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 찾아오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사이좋게 지냈죠 그때. 아니 그런데 최근에 조원진 의원이 어디 누구랑 논쟁을 하면서 이 촛불 전국 과정에서 논쟁을 하면서 나는 이물리안 행진곡을 부르질 않았다 또는 사전에 악보 들고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았다 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예수를 3번 부정한 성경 말씀이다. 야 진짜 너무하네. 글쎄 그걸 당당하게 그래 나는 그때 이물리안 행진곡을 우리 일행들하고 배우고 불렀고 그에 대해서 뭐가 어쩌냐 이렇게 했으면 조원진다운데 그걸 부정을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자유한국당 누구하고 친하냐고 여쭤봤습니까? 이분들 아느냐고 물어보려다가 모르실 것 같아서 홍준표 최근에 홍준표 당대표는 야 강기정 같은 사람이 정무수석 하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해왔어요. 정말 고마우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무수석이란 자리는 적과우 동침도 해야 되니까 그런 자리니까 저를 인정해줬다는 것은 그래도 저그 진영에서 인정해줬다는 건 그렇게 기분 나쁘지만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부양의 강기정이 아니고 화합형의 강기정이라는 게 되게 고무적이신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광주에 계실 때는 홍준표 검찰에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모르셨어요? 그때 못 만났어요. 그때는 이제 아마 제가 감옥에 있었을까요? 아무튼 지금 홍준표 당대표가 누구랑 지금 사실은 싸우고 있냐면 오마이뉴스에 계속 연재가 되던데 그 광주의 여운한
폭력배 검거 홍준표, 모래시계 홍준표냐 아니냐 뭐 이 논란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미지 속에 조폭이라고 이미지가 남아있지만 사실 여운환 씨는 지금도 불편한 거예요. 나는 조폭이 아니다. 그 엮어서 사건을 만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운환 그러면 조폭 그러는데 그분이 조폭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제가 왜 그 자유한국당 사람 친한지 물어보는지 이제 생각이 났어요. 뭐예요? 김성태. 저번에 김성태가 될 거다. 그 중에 낫다 하셨잖아요. 요즘 적폐. 원내대표? 예. 아니, 저는 될 거다 그랬지. 그 김성태의 노선과 이걸 지지하진 않았죠. 개중 낫다 그러셨잖아요. 개중? 그때 누구랑 원내대표로 했죠? 경선을? 뭐, 한성교도 있었고. 한성교는 더 이상하죠. 거기는,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죠, 거기는. 근데, 김성태가 바른정당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변절자 이미지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왜 변절자들이 더 세게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가장 악질적인 발언 제일 많이 해요, 지금. 이분이 그 제천에 어저께 갔어요. 화재 참사난 그 앞에서 떼거리로 모아놓고 뭐 기자회견처럼 성명서 낭독하는데 갑자기 시민이 막 화를 내요. 지난 9년간 소방관 증언 같은 거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낯짝이 있느냐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좋아지느냐고, 왜 소방관들 욕하느냐고, 기자회견 자체가 소방청장 뭐 김부겸 장관 물러나라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 앞에서 하는 거. 그렇게 막 따지니까 김성태가 하는 말이 당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인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수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김성태 원내대표 된 거에 저 책임인가요?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우리 민주당 그 당명 바꾸고 분당 직전에 친노, 비노, 탈당하겠다가 쪼개지겠다고 할 때 그 최고위원들 싸울 때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저 대책 없는 집단, 저 민주당 왜 저렇게 갈 때까지 가고 맨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냐. 지금 홍준표의 사단들이 꼭 홍사당이 그런단 말이에요. 홍사당. 유효하고 한바탕 하더니 또 지금 안상수하고 한바탕 하고 돌아가면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싸움질을 해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들의 눈높이 정치가 뭘까? 저도 과거에 지도부 있을 때 저도 혹시 싸웠다면 이 순간 다 용서를 빌겠습니다. 다스 문제가 완전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검찰도 지금 수사도 하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그래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결말이 뻔히 보이는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야 3당이 국정조사 하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부풀리는 거 보면 분명히 다스를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한 용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랍에미레이트로 시선을 좀 돌려놓자고 용을 쓰는데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논란이 커지지를 못하고 있는 게 다스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MB도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야 되는데 봄이 올 것 같지 않고 홍준표 대표도 지지율이 올라서 지방선거에 TK, PK에서 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낮아 보이고 홍준표의 사용 연한도 이제 점점 다가온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로 끝이니까. 홍준표 대표가 MB를 만나러 갈 때 란을 들고 갈 때 뭐라고 썼잖아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는 사자성어를 썼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지금 다스 수사와 홍준표 홍사당 내부의 마음이 지금 심란할 겁니다. 억제에 오니까. 그래도 아랍에미레이트 거는 무슨 정책 이런 걸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다스는 개인 비리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과 공금 횡령이에요. 지금 다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세청이 압수수색도 하고 검찰이 동부지검, 중앙지검 막 지금 수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이 정호용 BBK 특검 이 특검이 120억의 횡령, 여직원의 단순한 횡령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단순 여직원 횡령 사건으로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진짜 단순 여직원 횡령이었다면 이 여직원은 최하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그럼 이 여직원이 진실을 말하게 되겠죠. 근데 심지어 특검은 여직원을 수사를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특검, 정호영 특검이 왜 수사를 안 했는지를 직무유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아무튼 특검이 특검을 조사하는 형국입니다. 지금. 그런데
네. 어제 실검 1위가 정두원이었는데요. 그렇죠. 정두원 의원은 한때 이명박의 측근이었고 최측근이었죠. 서울시에 같이 일했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는데 부시장도 하고. 최근에 이 정두원 씨가 MB는 다 쓸 겁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명박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증언하고 다니니까 그 1월 1일 날이요. 이명박 씨가 현충원 참배할 때 보면은 네. 그 당시에 뭐 총리, 장관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배를 가더라고요. 그 무리들 속에서 지금 이명박 씨는 거의 날마다 그 당시에 참모진들과 함께 대책회의 한다는데 특히 이제 법조 관련한 뭐 정무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조신들 그 중에 배신자잖아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내부 증언 같은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이 내부 증언이고 그래 법으로도 우리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어떻든 내부 증언이 계속 나오니까 이건 못 막을 겁니다. 한때 제가 감옥에서 원주교도소에서 김태촌 조포가 같이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살았는데 김태촌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내부 부하들 그러니까 내부 증언들이 계속 나와서 결국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증언을 못 막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명박 씨가 정두원 씨한테 해왔던 이야기들 중에 여러 가지 방송들 많이 나가시는 분이죠 요즘에. 했던 이야기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다스가 누구 건지 말해볼까요? 다스는 창업주가 이명박이고요. 다스 주주는 현재 이상은 그리고 처남댁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 씨 또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김창대 그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스 실소유주를 조사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 세 사람이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 내 거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MB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이 세 사람이 작심을 하고 다스 내 건데 뭔 소리요? 그냥 서류상으로 자기들 거니까. 네. 이명박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이거 굉장히 애매해지겠는데요. 근데 어차피 뭐 죽을 때 가져갈 거 아닌데. 그 다음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MB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왜 창업주라고 하는가 하면 현대자동차 회장이었던 정세영 회장하고 MB하고 굉장히 허물없는 사이였는데 정세영 회장이 MB한테 권유합니다. 당신 뭐 하나 해라. MB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심지어 현대건설에서 공장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창업주인 거죠. 그런데 주주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해놓은 겁니다. 정세영은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죠? 네. 결국 이제 다스는 봄이 오기 전에 결론을 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 다스에 대해서 MB는 이제 정치 보복이다. 할 일도 많은 문재인 정부가 다스가 MB의 형벌한 걸 누구도 다 아는데 왜 조사를 하는가 모르겠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호영 BBK 특검이 조사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또 조사한다 이러면서 억울해하는데요. 120억의 횡령사건을 단순 여직원의 단순 횡령사건으로 치부하고 결론 내리고 그것마저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던 것. 이건 조사를 하면 이것만 조사를 하면 다스의 주인이 누군지 적어도 여직원은 본인이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을 살기 싫으면 진실을 말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1987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두 사람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관련자로 구속을 시키는데 그 두 사람이 처음에는 금방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과실치사로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서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문치사로 몰아가고 석방을 안 시키니까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직원 다스 여직원 120억 횡령 사건에 대해서 여직원은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조사한다니까 기다려보죠. 뭐 홍준표와 이명박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들한테 당해왔던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랄까 저놈들이 또 무슨 모사를 꾸미나 하지만 사실은 두 사람 다 콘에 몰려 있는데 그중에 더 콘에 몰린 건 이명박이고요. 이명박 입장에서는 자기의 옛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명박은 당인이 아니거든요. 박근혜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다시 지금 그 당으로 복당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박근혜는 이미 제명 조치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이제는 갑을 관계가 바뀐 거죠. 그렇죠. MB 입장에서는 지금 홍준표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야당이 이렇게 어영경하면 되냐. 힘차게 싸워라. 좀 싸워주라. 그래서 너희들이 싸워줘야지 MB 내가 괜찮을 거 아니냐. 좀 피해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야당이 너무 설렁설렁한다. 세게 싸워라. 아마 그런 주문을 했을 겁니다. 어제. 홍준표 씨가 대표적인 이명박의 딸랑이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계보가 있네 없네 하지만 사실상 친이계이면서 대선전에서부터 법률적인 건 막아준 역할을 홍준표와 나경원이 했잖아요. 그 두 사람의 회동을 보면은 가불이 바뀐 게 보여요. 홍준표가 굉장히 거만을 떨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입장에는 지금 자기를 보여줄 방패막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다 구속될 사람은 되고 내부에서는 지금 고발 증언을 막 했었고 유일하게 믿을 건 깨싸움을 잘하는 홍준표 대표인데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이 야당이 지금 반성은 않고 계속 정치보복이다. 모든 걸 적폐청산도 정치보복, 위법된 것을 검찰에서 재판을 해도 정치보복, 이 정치보복을 입에 살고 있죠. 그런 점에서 MB가 홍준표를 불러서 잘 좀 싸워달라 이런 주문을 했을 것이고 홍준표는 MB를 만나서 좀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싸우겠다 대신 나를 중심으로 뭉쳐다오 뭐 이렇게 주문을 했지 않았을까 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영상 찾아보면 있는데 한번 보세요. 홍준표가 얼마나 거만을 떠는지. 홍준표가 갑, MB가 딱 그렇게 됐어요. 죄 지은 사람이다 보니 당신들이 도움이 절대적이야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어쨌든 간에 정두원 씨의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때 측근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거짓말일 리가 없고. 송년회랑 현충원 참배 때 없었잖아요. 근데 정두원 전 의원이 한때 구속이 됐죠. 뭘로 구속이 됐죠? 정두원이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이 돼서 측근이 된 거잖아요. 근데 2012년에 솔로몬 저축은행 금품 수수 사건으로 정두원에게 구속 및 실형을 받게 되는데 그때 구속되게 된 소스가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게 정설이래요. 그러면 MB정부 때입니까? 네. 2012년 12월 달에 박근혜가 당선됐으니까 그 해에 청와대에서 소스가 흘러나와서 정두원이 구속됐다는 게 정설이어서 정두원 입장에서는 이를 갈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썰로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국회의원 시절인데 그때 정두원 현역 의원일 때 구속이 됐다가 나왔어요. 맞아요. 암투가 있겠죠. 말을 안 들었다든가 뭐 이를테면 이럴 수는 있어요. 정두원을 견제하는 청와대의 누군가가 정두원을 치게 용인해서라도 배신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이명박 지시가 아니라도. 내부 권력 싸움은 그런 식으로 꼭 굉장히 치열하더만요. 그런 게. 그 이명박 씨한테는 정두원 씨는 상당히 걸칫거리겠어요. 밖에서 공격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내부자였던 사람이 하는 말은 굉장히 신뢰감 있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정말 이를 갈고 있을 듯합니다. 이를 갈고 있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지금. 급하죠. 일단 급하긴 급하죠. 칼끝이 턱 밑까지 바짝 창끝이 턱 밑까지 바짝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튼 것처럼 보이거든요. 원래 이제 연말까지 소위 여러 가지 수사를 종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때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명명백백 밝힐 건 밝히고 비정상은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80년 5.18에 이 광주 시민을 죽였던 전두환에 대해서 그때 명확하게 진실규명을 못하고 넘어갔고 결국은 사면까지 돼버려서 전두환을 풀어줬잖아요. 그랬더니 풀어줬더니 전두환은 다시 또 책을 내서 나는 5.18과 관련이 없다. 나는 광주시민을 죽이지 않았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다시 국회에서 지금 특별법 민간인 암매장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소사 이런 거에 특별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때 아니 전두환 노태우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까지 받아서 감옥 살다가 나왔으면 다 이제 밝혀진 거 아니냐 책임 물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실은 그때는 내란죄를 중심으로 물었고 5.18의 학살이라든가 암매장 부분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그때 제대로 못 밝히니까 나중에 그 전두환 웃으면서 큰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다시 국회는 이제 그때 37년 전 일을 가지고 다시 그 특별법을 만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역사에 좀 퇴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MB는 뭐 박근혜는 이제 둘째치고 MB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죄가 있다면 죄값을 묻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정세영 회장하고 되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정세영 회장이 당신도 뭐 하나 해라. 그래서 이제 건의를 해서 만들게 됐고 공장도 현대건설에서 지어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스를 내가 몰래 내 사익을 추구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다 오너들이 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공개적으로 만든 거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뒤로 꼽아쳐가지고 돈 빼먹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다스가 누구 거냐라고 저는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알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그런데
다스의 주인은 주주 거죠. 근데 그 주주께 맞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8조짜리 회사는 이제 주주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그거 이번에 포기할래? 아니면 그거 붙들고 있다가 굳은 일 당할래?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묻는 게 아니라.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형님하고 차남댁하고 자기 그냥 둘러있는 친구인지 친구 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박 나는 거죠. 흔히 이루어지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게 된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겠어요? 내게 아니라고 해놨는데 기사 보면은 뭐 100만 원에 그 회사 하나 뺏었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예. 그 좋은 자회사를 뭐 그러니까 납품 회사를.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면하려고 내게 아니다고 했다가 이제 정말 세월이 지나서 뭐 다시 승계 작업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세상들이 마음대로 되겠어요. 대통령 재임 시절에 김정준으로부터 다스가 140억을 받아냅니다. 그 정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억울한 피해자들, 어려운 피해자들을 받아야 될 돈을 자기가 혼자서 다 받아냅니다. 그것도 대통령 시절, 재임 시절에. 그게 할 일이냐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더 확산시켜야만 다스가 덮이는 바로 그 문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군사협정. 이명박 때 왜 비공개 협정이 4건이나 있느냐예요. 사실 알고 보면. 군사협정이 있네? 비밀이네?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네? 아니다. 그건 공개고 비공개네. 이런 논란을 다 지워야 돼요. 쓸데없는 논란을 하고 있는 거고 왜 이명박 때 군사협정이 4건이나 비밀이냐가 가장 핵심으로 사실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 사건과 관련되어서 등장한 인물이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김종대 의원, 김성태인가요? 의원들이 이제 실명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2006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건의 협정이 맺어진데 이건 공개됐고요. 이때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4건이 비공개 협정과 약정과 MOU가 맺어진데 이건 비공개고. 근데 문제는 이걸 보니까 2009년에 원전 수출 계약이 합의됩니다. 20조 원짜리. 2009년. 그 다음에 2010년에 비공개 4건의 MOU와 협정이 맺어지고요. 2011년에 아크 부대 파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원전 수출, 군사협정, 파병 이것이 2009, 2010, 2011 이때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0년, 11년 이 3년 동안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또 협정과 파병까지 오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이 사실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질은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군사협정이 맺어지고 공개됐냐 안 됐냐 이건 본질이 아니고요. 그렇죠. 보니까 2009년에 원전 20조 원짜리 원전 수출 계약에 4건의 비공개 협정 그리고 2011년에 군부대 파견, 아크부대 파견 이것과 관련된 뭔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2급 비밀로 4건은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비밀도 가다못해 대통령 기록물도 검찰의 수사에 필요하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정도 비밀은 볼 수 있는 거죠. 수사를 하게 되면. 글쎄 이제 이거 국익과 관련되어서 청와대는 이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은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질 거다. 알게 될 거다.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하러 갔으며 정말 이와 방금 이야기한 원전과 파병과 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협정했는지를 명명백백 다 밝히고 알고 싶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아마 뭔가 국익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것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성향상 정권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잠시 지금 참아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언론들이 이건 자충수를 둔 거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계속 확전시키는 이유는 저는 다스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꼭 진흙탕으로 빠져든 줄 알면서도 엉금엉금 그 진흙탕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형극이 지금 이 홍사당의 입장 같아요. 뻔히 이 UAE 이 군사협정 문제라든가 임종석 아랍에미리트 다녀온 이것이 불리할 줄 알면서도 다스도 덮어야 되고 뭔가 공세를 취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 그런데 공세의 방향이요. 좌충우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향한지를 모르고 오늘은 임종석 거짓말에 대해서 비서실장 거짓말에 대해서 하다가 또 다음 날은 노무현 정부 군사협정이 뭐 그때 문제가 됐다 했다가 종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것은 MB 게이트, 그러니까 다스가 MB 게이트 1이라면 또 다른 원전 관련된 MB 게이트 2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어쨌건 아랍에미레이트 문제는 정책으로 몰고 가면 되고 다스는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근데 다스의 폭발력이랄까 지금 코앞에 와 있는 수사를 막기 위한 정도로 요런 돌리기용으로 더 확전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거나. 자, 알겠습니다. 나는 그때 왜 화를 냈을까? 넓은 품으로 안아줄 수는 없었을까?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되는 것이었을까? 당신의 아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왜 우리는 결혼을 하고 짝을 지고 살까? 부인에게 남편은 무엇일까? 남편에게 부인은 무엇일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입소문 타고 빠르게 베스트셀러에 진입하고 있는 이동환 작가의 소설 아담의 눈물. 아담의 눈물을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께 권합니다. 온 오프라인 서점과 오픈 마켓에서 아담의 눈물을 검색하세요.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국 끓이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내가 지금 성과평가에, 진급에, 야근에 술 안 먹게 생겼어? 나가! 그래서 비아 바이오텍이 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너피스 릴렉스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간에 피로 물질이 생기는 이유와 그런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할 수 있을까 연구하던 끝에 간 재생활동 시간이 숙면 시 최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숙취 해소와 숙면 그리고 릴렉스 일석삼조 이너피스 잠을 잔다는 뜻의 ZZZ 릴렉스닷컴. 와, 좋은데? 국민의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당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주류 측 통합 찬성파에서는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형태예요. 뭐 규정이고 뭐가 없고 우리는 그냥 통합으로 간다 이거거든요. 전당대회 절차를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내건 당이 신당입니다. 신당. 그것도 개혁신당. 우리 역사에 당 역사는 늘 쪼개서 새롭게 만들면 그게 신당이고 개혁입니다. 이게 참 반복된 아이러니인데 결국 이 개혁신당이 성공할 수 있는 거냐? 절대 성공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 안철수 당은 그러면 통합당으로 성공할 수 있냐? 저는 유승민 바른정당하고 너무 정체성이 안 맞아요. 급기야 이제 햇볕 정책도 버리겠다고 하는 시기니까 외교정책이나 국방정책이나 이런 데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쪽도 이쪽도 다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성공하기 어렵고 또 통합신당도 다 구당이죠, 구당.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도 비례대표들이 안철수의 합당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합의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당신과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좀 분란 일으키지 말고 헤어지자요. 합의원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비례대표들, 합당에 반대하는 비례대표들은 좀 출당시켜주면 안 되겠니? 이 분위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비례대표 출당은 당의 권리가 없다. 문제는 그 출당, 이거 비례대표가 그냥 비례대표가 아니라 돈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국고보조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 돈을 정당 보조금, 국고보조금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대표는 늘 돈을 아끼는 사람인데 돈이 아까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어디서 누가 그랬죠. 유성엽 의원이 그랬던가요? 이자까지 선거자금에서 받아갔다는 의혹이 있는데 밝혀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비례대표는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당 조치를 원래대로는 더 합의위원회에서 서로 깨끗하게 성격 차이가 있으면 서로 재산 분할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당보고 투표해서 당선된 의원직은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출당해줄 수 없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철수의 목적이요.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깨끗이 쳐내고 보수로 가겠다고 한다면 깨끗이 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니 거기를 내준 순간
개혁신당이 20석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요. 안철수는 돈 때문에도 못 내주고 저쪽으로 가면 그것이 20석의 개혁신당이 됐기 때문에 또 주도권에서 밀리기 때문에 못 내주는 겁니다. 주도권이 남아있군요. 네. 주도권이.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 같이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되면 이제 박지원 말대로 그러면 우리도 김연아처럼 할 수밖에 없다. 저 자유한국당 김연아 있잖아요. 마음은 바른정당에, 몸은 자유한국당에. 유여의 최고위원처럼 제명 조치를 해주는 거에 맞을 수도 있죠. 그러네 진짜. 네. 제명해 주시지. 신년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 같은 걸 쏟아내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지방선거 때 전국에서 당선자를 낼 거다. 뭐 이런 포부도 있는데 광역으로는 사실 난망하지 않아요? 일단 광역으로만 따지면. 광역도 난망하고 모르겠어요. 이삭줍기로 이제 기초단체장이나 이런데 그 이삭줍기로 우리 민주당에 공천을 받지 못한 또는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 뭐 당선자를 낼 가능성, 개연성은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광역단체에서는 결국 이 선거는 늘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거의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1대1 선거로 막판에 가더라고요. 지난번 총선, 거작년 총선, 19대 총선은 이제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국민의당 찍는 이런 현상은 있긴 했는데 올해 지방선거를 가지고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 해가지고 뭐 당선자 내기에는 난망할 겁니다. 지방선거잖아요, 말이? 네. 우리나라 많은 선거들 중에서 가장 지역색이 중요한 게 지방선거예요. 국민의당이 총선 말고 지방선거를 국민의당으로 뛰어들고 그들의 지지율이 총선만큼 남아있다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을 토대로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시장을 못 내더라도 도지사를 못 내더라도 구청장 몇 석을 가져가는 정도로 그 지역색이 서울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힘을 발휘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그 양당 구도 속에서 지방선거 때 자기 색깔을 못 내고 광역도 없고 하다못해 서울의 구청장도 한 명도 당선 못 시키고 그렇게 가면은 결국엔 소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게 지방선거가 진짜로 이 사람들이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안철수, 홍준표 다 지방선거가 무덤이 유효 기간이 그때까지일 것 같아요. 그래도 홍준표는 한두석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TK 자민련 정도까지 유지할 어떤 희망은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 씨는 지금이야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합당까지 한다고 해놨는데 막상 기초의원 또 몇 석 당선 못 시키는 정도로 끝나면 그 당에서의 동요와 이탈과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 다음에 있을 총선으로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다시 그 당시 분당 책임론 뭐 여러 가지가 막 돌출할 거 아니에요. 지역 기반을 없이 선거한다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아마추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통합을 시켜서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광역 선거에 이제 대구나 뭐 서울 이런 데 도전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불확실성이 큰 도전인 것 같고 어떻든 그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체성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가 아니라 예. 우리는 2당이 되겠다. 그것밖에 목적이 없다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차별점도 없고. 예.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가 갑자기 확 좋아지니까 막 반대하는 유승민하고 잘했다고 찬성하는 안철수하고 요게 지금 버무리 이어져서 지금이야 같은 당이 아니니까 그러겠지만 이게 이런 흐름들이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면 또 분란이 나서 또 분당하는 이야기 나올까 봐 저는 겁납니다. 한 번 한 사람은 또 분당 또 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네. 그게 웃기고 정치가 정말 이렇게 저질러 보이는 게 있거든요. 수준 낮아 보이는 게 정치를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어요 지금. 새 정치의 가치는 도대체 언제 보여줄 거냐고. 개혁신당도 언제 보여주려고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은 더 신경 쓰이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2000년 총선에 나와서 무소속으로 떨어지고 2002년에 제가 했던 첫째 일이 개혁당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20년 전에 저희들이 했던 일을 인제서 하고 있어서 개혁신당을 하겠다 그래서. 개혁신당. 네. 아까 1987 보셨다 그랬죠? 네, 그저께. 근데 또 보시대요? 그러니까 6일날 또 뭐 번개하시대요? 원래 이제 그저께 볼 때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그때를 생각하자 해서 본 거고요. 6일날 내일 보는 것은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6월항쟁 동지회라고 전남대 6월항쟁 동지회라고 하는 그 6월항쟁 정신을 잃은 단체에서 80년대를 살아간 적어도 사람 중에 이번 지방선거에 광주시장에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3명을 초청했어요. 저하고
저 강기정, 민영배, 최영호, 강기정 이렇게 세 사람을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그러네요. 듣고 느끼자. 그래서 80년대 동지들하고 한 250명하고 함께 보는 자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쟁자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또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1987년에는 같은 목표로 뛰었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는데요. 주인공이 없다, 이 영화에는. 박종철이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이한열이 주인공이고, 이한열이 주인공인 줄 알고 봤더니 그 교도관이 주인공이고, 이렇게 막 주인공이 없는 시절, 그것이 6월 항쟁이고 5월 항쟁이고 민주주의였구나. 보통 영화가 주인공이 딱 있거든요, 중심이. 근데 이 영화는 주인공이 이동하다 막 여러 명이에요. 아, 모든 국민 시민들이 6월 항쟁의 주인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강기정, 민영배, 최영호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선택받은 인간들이다. 아직도 그때 당시에 싸웠던 동지들 중에 정말 간첩으로 몰렸던 강용주, 죽어버린 이철규, 박관현 선배, 표정두 친구 이런 친구들 생각하면 또 그때도 말을 한번 드렸지만은 지금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정말 어려워하는 그때 당시의 동지들 또 그때 당시 살았던 국민들 생각하면 우리들은 많이 반성하고 감사해야죠. 감사. 그러니까요. 전남대 삼민투 위원장 강기정 의원님.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어마어마한 탄압 받으신 거고요. 최영호 청장은 1986년에 전남대 민주화 투쟁위원장 호남학생투쟁연합 의장 지냈고요. 87년 1월 달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돼서 87 항쟁 당시 수감 상태였다고 그러고요. 민형배 청장은 전남대 민주동의 회원과 대학원 학생의 격인 원우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다고 그러고요. 광주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 비슷한 또래 분들은 87년은 민주화 자체를 관통하는, 왜냐하면 87년 자체가 5.18 진상규명의 마지막 본물이 터진 게 그 7년 만에 그 민주화이기 때문에 광주가 느끼는 1987년은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넥타이 부대가 몰려 나왔던 그 민주화 운동과는 좀 결이 좀 확실히 다른 번진 같은 거죠. 근데 저는 정작 그때 광주에 없었어요. 감옥에 있었지요. 85년에 들어가서 86년, 87년, 88년에 나왔으니까. 우리 방송에 그런 분들 많이 나오시네요. 우리 김민석 원장도 그러셨다고 그때. 그때 김민석 원장도 그렇죠. 저하고 같이 감옥에 있었죠. 6월 항쟁을 그러니까 우리 세대, 소위 삼민투 세대는 6월 항쟁 전 세대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죠. 6월 항쟁 세대는 대학생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한 4, 5년 후배 학번 학생들이 주역이었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뭐 다른 걸로 또 연결시키면 386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때 그 87을 주도했던 학생들. 네. 추억만을 먹고 살 수는 없지만 30년 지나서 느끼는 어떤 감회. 사실은 30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그 혁명이 완성된 느낌이기도 해요. 어제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마지막 엔딩 크레딧인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막이 쭉 마지막 자막이 올라가는데 엔딩 크레딧이 되면서 나온 노래가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그 노래가 나올 때 문익환 목사님이 엄청나게 이한열 열사 추모제, 그러니까 저는 그때 감옥에 있었고 7월 8일인데 100만 모이는 시청 앞 광장에서 문익환 목사님이 열사들을 불러요. 그냥 박종철 열사여, 이제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어간 열사들의 이름을 목청이 찢어지도록 네, 맞습니다. 부릅니다. 그 문익환 목사의 목소리와 한밤의 꿈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일부는 자리를 떠서 가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죠. 사실은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런데 제 뒤에 있는 나이 지긋한 한 65세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저 어깨를 툭 치면서요, 뒷줄에서 강의원 운동권 참 수고했네. 이제 보니 참 운동권들 수고했구만. 이런 이야기를 툭 쳐주는 걸 보면서 야, 그동안 운동권
좌빨이다, 좌빨이다, 뭐 너무 투쟁성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일거에 그냥 눈 녹듯이 저야 국회의원으로서 이미 국민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지만 대가도 받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분이 내 어깨를 툭 치면서 강의원 수고했네, 잘했구마, 고생했구마 이 말을 한 걸 들으면서 참 엔딩 그 노래 제목은 그날이 오면인데요. 그 노래를 누가 불렀냐면 연세대에 당시 학번부터 최근 학번까지 만들어진 이한열 합창단이라고 있대요. 그분들이 합창으로 부르신 곡이에요. 영화를 위해서. 따로 녹음을 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건 세상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전 사실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불안해요. 항상 잘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항상 조심조심하고. 그런데 세상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진실은 있는 것 같아요. 난 참. 결국엔 이긴다는 그. 한국 영화 감독은 왜 그렇게 영화를 잘 만들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 그 영화 1987은 다른 영화도 많이 그랬지만 처음부터까지 사람을 그냥 죽이더라니까요, 사람을. 더군다나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 공감력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남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화염병 던지고 체류탄 맞아가면서 모든 상황이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근데 그 마지막에 정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문익환 목사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인 거예요. 저도 뭐 내일 우리 6월항쟁 오늘입니다. 방송 나가는 오늘. 예, 오늘 6월항쟁 동지에서 우리 세 사람 또 정치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광주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세 사람을 불러서 앉혀놓고 너희들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주문하려고 아마 저희들을 부른 것 같은데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네. 네, 겸손하실 것으로 믿고. 사실 강기정 의원님은요 처음에 그 방송하기 전에는 느낌이 잘 몰랐을 때는 코디 이런 거 안 하시죠? 어떤 분한테 달라붙어서 해주는 분 없죠? 예, 이제 해보려고. 그 코디 자체를 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딱딱한 이미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에서의 투사 이미지만 갖고 있다가 막상 뵈면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한 분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원래 그래요. 아까 뭐더라? 처음에 좀 해주세요. 따뜻한 남자. 강하고 따뜻한 남자. 강하고 따뜻한 남자. 기정 씨가 원래 그래요. 정말 원래 그래요. 다음번 해주세요. 원래 그래요. 그게 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정치인분들 오면 그분의 장점이 뭘까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컨셉을 만드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반전 같은 거야. 막 무서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 당시 고흥과 전남대와 5.18과 등등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하나도 안 변하신 분 것처럼 느껴지고 12년 동안 국회 생활을 했지만 그냥 보통 서민 그 느낌이라서 저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또 87 이야기 나오니까 또 뭐 눈시울도 좀 뜨거워지시는 것 같고 자 그 마음으로 계속 정치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태일열사야 김